자, 64쪽에 불공정행위인데 104조를 보시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폭리행위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전 시간에 103조를 봤는데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무효다라고 했죠. 지금 보시는 이제 104조는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요 103조의 일부에 해당되는 규정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반사회적 행위가 있는데 103조 다음 조문으로 한 가지의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추상적인 규정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고 예시적인 규정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차피 104조는 103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의 성질은 같을 텐데 일단 얘네들은 둘 다 절대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제3자가 보호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3자는 보호될 수 없다. 절대적 무효고.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 행위를 무효인 걸 알고 추인을 합니다. 자,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될 수 없죠. 우리 아까 전 시간에도 한번 나왔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된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추인될 수 없는 게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예요. 이런 건 추인해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고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시가로 한 5억 원 합니다. 근데 갑의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황인데 을이라는 매수인이 이 사람의 상태가 안 좋은 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폭리를 취했다.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이 부동산을 넘겨받으면서 그 대금은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1억 원만 주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공정 행위의 요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요건을 글로 쓰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객관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주관적인 요건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이게 이제 주관적인 요건이죠. 그러면 일단 객관적인 요건은 현저한 불균형. 여기서 현저하다는 것은 몇 배 이상이냐? 그런 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현저하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뭐 같은 배수, 예를 들어 2배다라 하더라도 사건에 따라서 현저한 불균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지. 뭐 2만 원짜리를 만 원에 산 거랑 20억짜리를 10억에 산 거랑 똑같은 2분의 1이지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건마다 평가할 것이지 몇 배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험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점. 법률 행위시예요, 이행기예요? 행위시예요. 법률 행위시.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계약을 체결할 때는 현저한 불균형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겨서 현저한 불균형이 되었다. 이건 불공정 행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언제만 보냐면 법률 행위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궁박이라는 것은 꼭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원래 이제 사전적 의미로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 그런 경우를 궁박이라고 하지만 우리 판례는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모든 궁박을 포함한다라는 게 판례였죠. 그래서 자기 명예가 훼손될까 두려워서 내 명예가 훼손될까 두려워서 싸게 팔아줬다. 궁박이 아니야. 궁박이죠.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솔은 뭐 말 그대로 경솔했다는 거고 무경험은 말 그대로 경험이 없다는 건데 여기서는 조심하실 판례가 무경험이란 어떠한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인지 아니면 일반 거래, 그러니까 일반 생활 경험상의 무경험인지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뭘로 보냐면 일반 거래지 특정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제가 매매 계약을
어저께 처음 해봤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어제 처음 해봤다면 저는 무경험자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거래라는 것은 제가 처음 해본 거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동산 거래는 처음 했어도 일반적인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죠. 예. 예. 나름 정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거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거래와 관련 없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 판례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시골에 80세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고요. 이 할머니는 무학, 문맹입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아직 글을 몰라요. 근데 판례편에 의하면 현재 약간의 망령기가 있는 상태래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예전에 부동산 거래를 몇 번 해보셨는데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면서 엄청 싸게 팔아준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는 예전에 부동산 팔아본 적이 있으니까 이번 부동산 매매는 무경험자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몇 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반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고. 자, 그리고 궁박, 경솔, 무경험을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하나면 돼요? 하면 되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다 갖추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무경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알았다. 저 사람이 상황이 좀 안 좋네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불공정 행위로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이제 폭리행위로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요건들이 추정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우리 판례는 이러한 요건들이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가격차가 많이 나요. 가격차가 많이 나면 뻔하네, 이용해 먹었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입증을 누가 하느냐?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입증해야 돼요? 아니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런 요건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무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건 뭐 다 공통적인 게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원칙과 예외가 있다면 입증 책임은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해요? 예외 주장자가 해야 돼요? 당연히 원칙은 가만히 있어도 인정되는 거니까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계약을 했어요. 법률행위를 했다. 그럼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게 원칙이에요? 무효가 원칙이에요? 성립되면 원칙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 주장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폭리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갑은 을에게 야, 무효다. 이제 내 부동산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죠. 무효고. 그러면 을은 알았어. 부동산 줄 테니까 내가 줬던 1억 원 돌려줘.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원래 이게 일반 무효면 갑만 청구해요? 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을도 서로 부당이득을 동시에 이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불공정 행위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103조. 그럼 103조에 해당되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뭐가 적용되냐면 불법 원인급여. 아까 746조 봤는데 얘는 본문과 단서로 돼 있었어요. 본문에서는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근데 단서 조항에서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갑과 을 중에 반사회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용해 먹은 을이고요. 갑은 피해자잖아요. 그럼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사회성이 있는 사람은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갑이.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부동산은 돌려받고 받은 돈은 줄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출제가 됐냐면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면 양 당사자는 이미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예요. 그래. 양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하면 이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성공하려면 누가 다 입증해야 한다고요? 얘가 다 입증해야 되겠죠? 네. 실패하면 끝나는 거고. 자,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이 병은 이게 불공정 행위를 통해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대요. 선의자다. 그러면 이 병은 보호돼요? 보호되지 않아요? 보호 안 해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이 무효를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3자가 보호될 수 없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갑은 불공정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또 같이 본 게 뭐였냐면 이 불공정 행위를 대리인을 통해서 했을 때 궁박, 경솔, 무경험이 누구 기준이냐가 중요했죠. 자,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냐면 본인 기준이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다. 요건 뭐 대리 파트가 하면 또 나오겠지만 여러 차례 출제가 됐었고요. 자, 이게 이제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효과를 봤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적용 범위가 있었어요. 적용 범위. 우리가 불공정하다라고 말하려면 갑이 을에게 A라는 걸 주고 을도 갑에게 B라는 걸 서로 줬는데 얘랑 가격차가 현저하면 이게 폭리가 되죠. 근데 법률행위 중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법률행위 뭐라고 불러요? 증여계약 또는 뭐 기부행위 또는 무상행위라고 하죠. 대가 없는 행위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하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공정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증여하고 또 뭐 있었어요? 경매. 이건 적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제가 경매 참가해서 경락을 받았는데 시가보다 엄청 싸게 낙찰받았어요. 그럼 불공정 무효예요? 유효한 거예요. 뭐 경매라는 건 원래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경매는 법률 행위예요? 아니에요? 이건 내 의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87조 가면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라고 하면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가 나오죠. 이제 그때 가면 또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은 법률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다. 근데 단독행위나 또는 합동행위, 단독행위나 합동행위는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죠. 그래서 이 단독행위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외상채권 포기 사건이었죠. 예를 들어 갑이랑 을이랑 둘이 부부인데 을이 이제 처예요. 아내고 얘가 남편이고. 근데 A라는 회사가 이 을의 남편을 횡령죄로 고소를 해서요. 현재 갑이 교도소에 복역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남편을 교도소에서 빼내려고 막 알아보러 다니는데 이 회사가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들이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해 준다면 횡령죄 고소 취하하고 남편 빼내는데 협조해 준대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외상채권을 갑을 대리에 포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지금 아내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궁박한 상황이고 이 A가 그것을 이용하여 외상대금 상당의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 무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외상채권 포기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면 이 불공정행위는 단독행위에도 그 적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판례였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65쪽에 이제 요건이 나와 있죠. 객관적인 요건, 현저한 불균형인데 특히 판례 중요하다고 했죠. 제목만 보세요. 65쪽에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 행위시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 지금 쭉 다 설명드린 내용들이니까 다 확인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에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은 추정 안 된다고 했어요. 둘째 줄 마지막에 따라서 법률행위 주장자가 해야 되고, 자, 적용 범위는 둘째 줄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독행위에 적용되는데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나 또 어디엔 적용이 안 돼요?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효과가 나오는데 무효니까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했으면 돌려받는 게 원칙인데요.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이행된 경우가 있죠. 폭리행위의 상대방은 불법 원인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는 불법 원인이 없으므로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행위자는 불법 원인에 의하여 급부한 것이므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누가 이득을 보냐면 피해자가 이득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고 했죠. 오른쪽에 보시면 절대적 무효라고 했죠. 절대적 무효가 되어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고 그 다음에 이를 추인하여 새로운 법률 행위로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말이 나오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판례가 그 얘기죠. 중요한 판례였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뭘 하면서 본 거냐면 알박기 사건 하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효행위 전환은 뭐였냐면 자기가 하려고 했던 법률행위가 무효일 때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전환, 바꿔줄 수 있다는 게 무효행위 전환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땅을 조금 사두고 그 땅을 절대로 안 팔아요. 그게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알박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땅을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어도 안 판단다고 하니까 시공일자가 다가올수록 이 회사가 점점 조급해지겠죠. 그래서 엄청 비싼 가격으로 사줘요. 그때 평당 7,500만 원에 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소송을 한 거죠. 폭리행위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반사회적 무효다라고 본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근데 어차피 이것을 팔 거였다면 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는 무효지만 가격을 좀 낮춰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가격으로 유효한 매매로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환, 바꿔줄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되고 또 여기서 중요한 판례 한 가지가 또 뭐였냐면 이 알박기 한 사람이 법을 좀 공부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폭리행위를 하면서 어떤 합의를 했냐면 부재소 합의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거죠. 그럼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부재소 합의를 했다면 이 부재소 합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역시 무효죠. 그게 이제 1번. 판례 1번.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그래서 불공정행위는 추인은 나올 수 없어요.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고요? 전환은 된다. 자, 밑에 문제 보죠. 불공정행위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2번.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계약이 뭐예요? 증여, 그렇죠? 기부행위 이런 건 적용 안 되고 3번.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누가 기준이야? 본인. 그러니까 경솔 무경험했다는 건 행위하는 대리인 기준이고 급박하다라는 상황은 본인 기준이다라고 했죠. 정답은 4번이고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죠. 법률행위 시가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 나오죠. 우리가 그 기본 과정 할 때 문제도 풀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또 문제 또 풀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똑같은 문제라도 1, 2월 달에 볼 때랑 3, 4월에 볼 때랑 느낌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1, 2월 때는 뭐가 뭔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3, 4월 때는 좀 알겠는데 이게 이제 완전하진 않고 섞이고 좀 짜증나고 좀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5, 6월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라도 한 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출제자가 뭘 생각하는 건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풀어야 돼요. 또 볼 거예요, 나중에. 법률행위 해석. 우리가 들었던 대표적인 사례는 뭐였냐면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차하면서 두 사람이 특약을 했는데 어떤 특약을 했냐면 임대인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렇게 특약서에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나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거죠. 그러자 이 갑은 왜 나한테 달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을은 특약을 했으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는 뭐냐면 인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죠. 만약에 갑이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했다면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 줘야죠.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인정한다는 것이 모호하잖아요. 준다는 건지 아닌 건지 모호하니까 이건 어떤 의사로 한 것인지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해석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법원.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에요.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법원의 해석권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특약을 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이 해석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다. 그러면 법원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 을이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지 임대인이 직접 지급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일반인들이 정확한 법률 용어를 구사해서 계약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라는 건 반드시 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냐면 의사표시가 들어가잖아요. 결국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봤던 판례 중에 뭐 있었냐면 각서를 써줬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각서를 써줬다면 이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또 우리 각서에 걱정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준 사건이 있었죠. 그럼 걱정 말고 기다려라라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죠. 그럼 결국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건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건데 그러면 의사표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우리 통설은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떠한 의사표시를 할 때는 제일 기본적으로 동기라는 게 있어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의사표시를 할 거 아니야? 동기를 가지고 효과의사를 가지고 그리고 표시의사를 가지고 표시행위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우리 통설은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만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자동차를 한 대 사요. 자동차를 한 대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걸어다니기 힘들다, 뭐 어린애 운반하기 힘들다, 뭐 이런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동기를 가지고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마음으로 표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우리 통설은 다른 건 요소가 아니라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만으로 되어 있다. 그럼 만약에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했는데 동기의 하자가 있대요. 그러면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얘는 요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반사회적 행위할 때 동기가 불법이에요.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원칙은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요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착오에서도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면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동기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표시의사도 요소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표시할 의사가 있느냐?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은 뭐가 있냐면 독일의 포도주 경매장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독일에 여행을 갔어요. 독일에 여행을 갔는데 그 포도주 경매장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그 경매자가 가격을 부르면 이렇게 손을 들어 응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에 친구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친구야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낙찰됐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건 낙찰일까요? 아닐까요? 통설에 의하면 낙찰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표시 행위가 있었다면 그 표시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 포도주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나중에 착오 취소를 논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설은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만 멀쩡하면 상관없다. 구성 요소는 둘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의사가 중요하냐, 표시가 중요하냐 문제인데 의사를 강조한 입장을 뭐라고 불렀냐면 의사주의, 표시를 강조한 입장을 표시주의라고 불러왔어요. 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대표가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사장님이라고 있어요. 사장님한테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갑은 실제로 그만둘 생각은 아니었고요. 자기 신임도나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러면서 사직서를 낸 거죠. 근데 사장님이 예를 들어 수리해 주었다. 그러면 의사주의에 따를 때와 표시주의에 따를 때 결론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의사주의에 따르면 이 사직서 제출과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의사주의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과 수리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죠. 무효. 의사주의는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의사와 다른 표시했다는 건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표시주의는 표시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표시했으면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나오는 게 표시주의야. 그럼 표시주의에 따르면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인데, 자, 우리 민법은 뭘 취한다고 했냐면 절충주의. 둘을 좀 섞었다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강력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했냐면 표시주의로 강력하게 기울어진 절충주의다. 이걸 우리가 좀 이따가 뭐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의사와 다른 표시를 했다.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표시주의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비진의 표시를 했다면 원칙이 유효해요? 무효해요? 원칙은 유효. 근데 절충을 했으니까 단서조항에서 의사주의를 가미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 무효가 되냐면 을이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 그게 이제 그때 뒤에 가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근데 법률행위는 크게 재산상의 법률행위와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로 나누는데 재산상의 행위는 표시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거래 안전을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죠. 가족법상 행위는 표시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해요? 당사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죠. 그래서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주의로 강력하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우리 판례 입장이 효과의사, 이 효과의사의 본체라는 것은 내심상의 효과의사를 본체로 한다는 거예요? 표시상의 효과의사예요? 우린 뭐로 기울어졌어요? 표시. 그러니까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본체로 한다. 교재 한번 보세요. 68쪽에 판례 박스 있죠? 내용을 볼게요.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내심상의 의사가 아니라 표시상의 의사예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첫째 줄에 가운데 뭐라고 되냐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요. 그러니까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내심상의 의사가 아니라 표시상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 있다면 표시상의 의사가 중요해요? 내심상의 의사가 중요해요? 그때는 내심상의 의사가 중요한 거죠. 밑에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다라는 점 다시 나와 있고 해석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특히
자연적, 규범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와 상대방 중에서 이건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냐면 표의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에 구별한다면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의사주의. 표시하는 사람 기준이니까. 그리고 수험상으로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오표시 무의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거고요.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죠. 그럼 자연적 해석을 한번 볼게요. 자연적 해석은 표시가 아니라 의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오표시, 잘못된 표시는 해가 없다. 오표시 무해 또는 오표시 무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학자들이 들은 예로 A와 B가 있는데 독일 사례에서 A와 B가 기관총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뭐 적법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계약서를 쓸 때 기관총이라고 쓰긴 좀 그래서 계약서에는 피아노 10대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행기가 되면 계약서에 써 있는 피아노를 줘야 돼요? 합의한 기관총을 줘야 돼요? 기관총. 표시는 잘못된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오표시 무해 또는 오표시 무효.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사를 서로 알고 합치했다면 의사에 따르면 되지 표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와 B 사람이 두 사람이 고래고기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고래고기. 둘 다 그 독일 사람인데 근데 고래고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행기가 되니까 이 B라는 사람이 A한테 상어고기를 준 거예요. 그러자 A가 야 고래고기 계약을 했는데 왜 상어를 줘? 고래 줘 이랬더니 B가 야 계약서 봐봐 이럽니다. 독일 사람이면 독일말로 계약서를 쓸 것이지 노르웨이어로 계약서를 쓴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었냐면 막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봤더니 헬자그파트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노르웨이어로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상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상어로 썼는데 얘네들은 고래를 주고받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 연방 대법원에서는 고래주라고 했을까요? 상어주라고 했을까요? 고래죠. 합의 본 게 뭐니까. 고래니까 계약서 잘못 글자 쓴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표시 무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판례 시험엔 당연히 우리 판례 위주로 나오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는 이와 인접한 Y 토지 계약서가 작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번지고 101번지인데 두 사람은 100번지를 둘러보고 이걸 사고 팔기로 합의한 거죠. 근데 계약서를 쓸 때는 실수로 100번지라고 쓰지 않고 101번지라고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은 X 토지예요? Y 토지예요? 당연히 X 토지죠. Y 토지는 글자 잘못 쓴 거고 얘는 계약이 성립된 적이 없어요. X 토지의 계약이 성립되었다. 오표시 무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를 잘못 쓰는 바람에 등기도 Y 토지 등기가 을에게 이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을 앞으로 이전된 Y 토지의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우리가 등기가 유효하려면 이 등기에 부합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관계. 그럼 Y 토지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X 토지 했지 Y 토지 안 했잖아요. 그럼 계약도 안 했는데 남의 부동산 등기가 넘어왔다? 이건 실체관계 없는 무효 등기가 돼요.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을이 Y 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 바람에 병이 그걸 모르고 매매를 해서 Y 토지 등기를 이전받았다. 몰랐대. 선이다. 자,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산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면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이 Y 등기에, Y 토지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X 토지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여전히 X 토지의 이전 의무는 남아 있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사례에서 X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OX에. 이 사례에서 X 토지 소유권은 현재 갑에게 있다. 등기를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어요? 안 넘겨주고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재? 갑. 그럼 이 사례에서 Y 토지의 소유권은 현재 갑에게 있다. OX에. 역시 맞는 거죠. 이거 다 무효등기잖아요. 무효등기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에게. 그래서 갑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 Y 토지의 등기를 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지금 X 토지든 Y 토지든 전부 갑에게 있고요. 그리고 이 오표시무의 사례에서 조심하시라고 했던 게 뭐냐면 무슨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런 말 쓰면 무조건 틀려요. 착오 취소는 나와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일단 X 토지 매매 계약에는 착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의사합치가 있어요. 만약에 갑은 X 토지인 줄 알았는데 을은 Y 토지인 줄 알았다. 이러면 착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둘 다 X 토지인 거 알았잖아요. 착오 문제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Y 토지 계약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계약을 취소한다,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려면 최소한 계약이 성립돼서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취소한다는 건 대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Y 토지 매매 계약은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계약한 적 없어요. 성립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취소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표시 무의 판례고 이 판례가 가끔 등장이 되죠.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고 한번 볼까요? 72쪽 보세요. 72쪽에 밑에 문제 보면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옳은 것은. 자, 그럼 체결된 매매 계약은 X 토지예요? Y 토지? X 토지죠. Y 토지는 오표시입니다. 1번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렇죠. 바로 정답이죠. 1번. 2번 매매 계약은 Y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틀렸죠. 성립한 적 없고요. 3번 X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앞부분은 맞는데 뒤가 틀리죠. 취소 안 된다고 했어요. 4번 Y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앞뒤 다 틀리죠.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 취소도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5번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답은 1번. 자, 이게 이제 자연적 해석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 해석은 의사가 아니라 표시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봤던 우리 판례가 뭐 총완결 사건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총완결 사건은 뭐였냐면 갑이 예를 들어 을한테 100만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100만 원의 채권. 근데 을이 나중에 돈을 갚았는데 50만 원만 변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일부만 변제를 했는데 갑이 을에게 영수증을 써주면서 이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적어준 거죠. 그러자 을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써줬으니까 나는 나머지 채무 안 갚아도 되는 거야. 당신이 탕감해 준 거지 라고 주장하고요. 갑은 아니야, 내가 이거라도 빨리 받으려고 써준 거지 나는 면제해 줄 생각이 아니었어. 자, 둘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해석을 하냐면 규범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규범적 해석이라는 건 갑의 입장이에요, 을의 입장이에요? 얘가 영수증 써준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보아서 총완결, 나머지 채무는 탕감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게 규범적 해석이에요. 그럼 여기서 확인하실 점은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고 언제 규범적 해석을 하느냐, 그걸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연적 해석을 하는 전형적인 경우는 언제냐면 일단 상대방 없는 행위예요. 상대방이 없다. 그럼 누구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표의자.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이죠. 그럼 상대방 없는 행위는 뭐가 있었습니까? 유죄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이제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것들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제한 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행위일까요? 있는 행위일까요? 예를 들어 지상권의 포기. 상대방 있죠. 누구한테 포기하는 거니까? 소유자한테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행위죠. 그 얘기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법률행위가 뭐였어요?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죠. 이때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심하실 점이 당사자의 진위를 안 경우에. 그러니까 당사자의 진위를 알고 있다면 그때는 표시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에서도 만약에 의뢰하는 사람이 영수증을 받으면서 갑이 실제로 면제해 줄 생각이 아니라는 걸 서로 알면서 받았어요. 그럼 무슨 해석해야 돼요? 그때는 자연적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표시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었던 게 은어 얘기했었잖아요. 은어. 그러니까 은어를 쓸 때 서로 속뜻을 알고 쓰면 은어의 문구 자체가 중요해요? 속뜻이 중요해요? 속뜻. 그게 바로 무슨 해석이냐면 자연적 해석인데 근데 은어의 속뜻을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때는 은어의 속뜻대로 해석해요? 문구 자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문구 자체. 이게 무슨 해석이냐면 규범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고 진위를 모른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표시된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갑이 있고요. 을에게 상가 건물을 임차해 주었다. 근데 이게 특약을 달았어요. 어떤 특약을 달았냐면 만약에 상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화재 판례죠. 모든 화재의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특약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그 화재의 원인은 불가항력이었어요. 그러면 모든 화재라고 하면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를 포함하느냐라는 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모든 화재란 나의 잘못이나 나의 종업원의 잘못, 더 나아가 고객의 부주의까지 내가 다 책임지는 거지만 불가항력은 아니다. 불가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임대인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모든이잖아. 무조건 책임져 이거죠. 그러면 서로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표시, 문구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 모든 화재에 불가항력이 포함된다.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표시된 그대로 해석하는 게 바로 규범적 해석이고 자, 보충적 해석이라는 것은 제3자 입장에서 보는데 언제 하는 거냐면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있을 때 공백, 틈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해석이 바로 보충적 해석이고요. 대표적인 판례로 교통사고 후유증 사건이 있었죠. 갑이 을을 자동차로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합의 내용이고 그리고 을은 이제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에 이제 더 달라고는 안 할게 라고 하면서 청구 포기 각서를 제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년 있다가 을에게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기는 바람에 영구장애 상태가 온 거예요. 그러자 을이 갑 측에 추가 배상을 요구하고 갑은 당신 예전에 다 받았다 그랬잖아. 더 줄 거 없어.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이게 손해배상 합의인데 손해배상 합의 볼 때 후유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 내용에 뭐가 생긴 거예요? 간극,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요 간극을 메워내는 걸 무슨 해석이라고 하냐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제3자. 일반인, 우리 눈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해 주어라라는 게 판례야. 근데 이 사건은 판례 결론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언제 하느냐.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있을 때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것이 바로 보충적이고요.
세 가지인데 특히 수험상으로 중요한 건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에요. 우리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9,600만 원에 팔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표시를 할 때 청약서에 6,900만 원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실제 의사가 9,600만 원이라는 것을 밝힐 수 없다라고 하면 계약은 얼마에 성립하겠어요? 6,900. 이게 무슨 해석의 결과인가?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이게 이제 정답이었고, 그럼 바꿔서 말하면 6,900만 원이라고 썼지만 검토를 해본 결과 당사자가 9,600만 원을 말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럼 무슨 해석이 돼요? 자연적 해석이죠. 그게 이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입니다. 그 내용이 69쪽부터 70쪽까지 나와 있는 거죠. 중요한 거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건 해석의 방법을 본 거예요. 방법이 몇 가지였냐면 세 가지.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순서 좀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순서는 뭐였냐면 그렇죠. 목사, 임신. 목사, 임신. 목적이라는 건 당사자의 의사고 사는 사실인 관습, 임은 임의 규정, 신은 신의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문을 좀 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72쪽에 105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으면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뭐가 우선한다고요? 의사가 우선한다라는 거죠. 한 장 앞에 71쪽에 106조를 볼게요. 106조. 71쪽에 106조를 보면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역시 임의규정이죠.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어느 게 우선한데요? 관습. 근데 거기에 한마디가 더 들어가는데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관습에 따라요? 의사에 따라요? 의사에.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사예요. 근데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 없다면 그때는 그 지역의 관습 이런 걸 보는 거고 그게 없으면 임의규정에 따르는 거고요. 임의규정이 없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하라라는 거죠. 그 얘기고 73쪽에 한번 볼게요. 체크 플러스가 있는데 이제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나옵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법률행위 해석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확정도 결국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판례는 1번과 2번 판례만 보세요. 1번, 2번. 파란 글씨 봅니다.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를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할 것이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행할 것인가에 하여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이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위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계약서에다가는 자기 이름을 안 쓰고 명의자는 A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을과 계약한 사람, 계약의 당사자는 행위자 갑인지 아니면 계약서에 써 있는 명의자인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를 결정할 때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
의사가 합치가 됐어요. 그럼 뭐에 따르면 돼요? 의사에 따르면 돼요. 계약을 하면서 이 사람이 계약서에 A라고 썼지만 실제 계약은 내가 하는 거다라고 서로 합의했다면 그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의 합치가 없었대요. 그러면 계약서를 쓴, 이름을 쓴 행위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 봐야 될까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와 계약을 했을까를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위자 갑이 이게 정권 실세였어요. 4050 날렸던 박철원 씨가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자기 이름 쓰기가 좀 그러니까 오촌 조카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 을과 계약한 사람은 그 정권 실세인지 아니면 오촌 조카인지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합의를 봤으면 그 의사에 따르면 돼요. 근데 합의가 없었대요. 합의가 없었다면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랑 계약을 했다고 생각할까요? 정권 실세일까요? 아니면 어서 보도 못한 오촌 조카일까요? 당연히 정일세요. 얘 입장에서 얘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랑 계약을 했을까를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에 따른다는 건 무슨 해석이에요? 해석의 방법.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 근데 의사를 알 수 없어요. 그러면 표시대로 보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규범적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게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볼게요. 2번.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의 일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 볼게요. 2번의 첫째 줄 마지막에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했다. 그럼 상대방이랑 누구랑 계약하기로 일치했다고요? 자,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누구와?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는 셋째 줄에 누구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과 본인이 당사자이다. 결국 1번, 2번은 같은 맥락이에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그 합치된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정하면 되는 거고요. 안 됐으면 그때는 상대방 입장,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랑 계약을 했을까를 기준으로 따지라는 거죠. 3번은 그냥 파란 글씨 읽어만 볼게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밑에 예금 명의자를 예금 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의미만 파악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하고 예금 계약을 합니다. 예금 계약을 하는데 예금 명의자를 누구로 했냐면 자기 아내 명의로 했어요. 자기 아내 명의로 하고 그리고 아내 명의로 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돈은 누가 입금하고요? 갑이 입금한 거예요. 그리고 은행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따로 발생하는 이자를 갑의 다른 통장으로 입금을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예금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이게 문제예요. A다라는 거예요. 실명 확인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을 거쳤다면 그 명의자가 당사자지 돈 됐다고 갑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A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금 계약의 당사자가 갑이라면 이 갑이 인출을 막을 수 있는 거고 A가 당사자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안 돼 이러면서 내 거야 이러면서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누구라고 본 거예요? 당연히 실명 확인 거쳤다면 그 사람이 당사자다. 그게 3번 판례. 다시 한번 볼게요. 파란 글씨만.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 확인 사실이 예금 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 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 명의자나 그를 대리하는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 명의자를 당사자로 보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금융실명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고 4번은 나중에 특별법에서 볼 거예요. 명의신탁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체크 플러스는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안 봤던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심화 과정에서 보는 거예요. 심화 과정은 5, 6월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심화 과정은 3, 4월에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원래 정석대로 하면 1, 2월에 한 50%만 하고 3, 4월에 한 7, 80% 하고 5, 6월에 끝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1, 2월에 거의 한 70% 이상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번 과정에서 심화 과정 끝난다고 생각하고 5, 6월은 정리 과정이에요. 빠르게 한번 쫙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면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그래서 1, 2번 판례 위주로 좀 잘 받으시고, 자, 여기까지가 법률행위. 의사표시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